남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언뜻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처럼 보입니다. 브라질을 빼면 다들 스페인어를 쓰고 종교도 카톨릭으로 같으며 같은 스페인 식민지 출신의 건국 과정도 시몬 볼리바르나 산 마르틴 같은 몇 명의 영웅들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신기합니다. 같은 남미 사람인데도 서로 너무 다르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는 여기가 유럽인가 싶을 정도로 백인 일색인데 바로 옆 볼리비아나 페루로 넘어가면 원주민의 색채가 확 짙어집니다. 또 브라질 북쪽으로 가면 흑인과 흑인 혼혈 인구가 과반수 이상이죠. 그런데 같은 브라질에서도 남쪽 상파울로로 가면 다시 유럽 같습니다. 도대체 한 대륙 안에서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생긴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선 지도 속에 숨겨진 질병과 지리, 그리고 자원이 결정지은 이주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적도가 지나는 뜨거운 땅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바로 모기. 흔히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할 때 유럽에서 온 천연두가 유행하여 전쟁을 별로 할 필요도 없이 원주민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하죠. 하지만 열대우림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유럽인이 철저한 약자.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하나를 파산시킬 정도였죠. 17세기 스코틀랜드는 야심차게 파나마 정글에 식민지를 세우는 다리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와 황열병이 덮치면서 파견 인원의 70%가 검은 구토를 하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국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업이 망하자 스코틀랜드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에 나라를 합치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백인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때 멀쩡히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인들이었죠. 그들에게는 겸상적혈구라는 유전적 방패가 있어 말라리아 기생충의 번식이 어려웠습니다. 이 가운데 백인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인력을 쓰는 것이 중요했죠.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는 막대한 노동을 요하는 설탕 산업을 만나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서양 노예무역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뇌관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병을 이겨낸 그 강인한 유전자가 평생을 쇠사슬에 묶여야 했던 노예의 저주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고 이 땅에 흑인 사회를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런데 브라질로 온 흑인들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16세기 사탕수수 농장이 번성했던 초기에는 주로 앙골라와 콩고 등지에서 반투족이 현재 브라질의 바이아주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농장의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몸과 리듬을 썼는데요. 우리가 아는 카니발의 원형이 여기서 나옵니다. 축제의 기본 포맷은 포르투갈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고기를 먹으며 즐기던 전통에서 나왔지만 배꼽을 맞대고 추던 앙골라의 춤 셈바는 오늘날 브라질의 상징 삼바가 되었고 아프리카의 북소리는 축제의 심장이 되었죠. 카포에라 역시 이들의 유산입니다. 농장주들이 무술 수련을 금지하자 손이 아닌 발을 주로 사용하며 무술 동작을 춤 동작 속에 교묘하게 숨겨 몰래 수련했던 저항의 몸짓이었죠. 반면 18세기 남부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금광이 터지자 흐름이 바뀝니다. 이때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던 나이지리아와 베냉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 요르바족이 대거 유입됩니다. 이들은 정신과 철학 체계가 매우 확고했죠. 백인들의 강요로 겉으로는 가톨릭을 믿는 척했지만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기막힌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바로 가톨릭 성인의 모습 뒤에 자신들의 아프리카 신을 투영시키는 것이었죠. 이것이 굳어져 가톨릭과 토속 신앙이 뒤섞인 칸돔블레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브라질 사람들은 매년 새해 첫날 흰옷을 입고 해변으로 나가 흰꽃을 던지며 소원을 빕니다. 이것은 사실 평화의 신 옥살라에 새긴 흰옷을 입고 바다의 여신 예만자에게 꽃을 바치던 아프리카 전통이 현대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풍경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의 인구를 보면 사탕수수 밭이 있던 바이아주는 인구의 80%가 흑인 및 흑인 혼혈이며 금광개발과 무역항으로 컸던 미나스 제라이스와 리우데자네이루 역시 흑인 인구가 주류를 이룹니다. 축구 왕제 펠레가 바로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이고 비니시우스는 리우데자네이루 주 출신이죠. 한편 안데스 산맥에서는 모기가 아닌 고도가 인구 분포를 갈랐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볼리비아의 은광도시 포토시. 이곳은 산소가 희박해 백인과 흑인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조차 볼리비아 원정만 가면 고산병으로 구토를 하며 힘들어했던 게 유명하죠. 하지만 수천 년간 적응해온 원주민들은 평지 사람보다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훨씬 많았고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가슴통 자체가 술통처럼 두껍게 진화해 있었죠.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곳에 흑인 노예 대신 잉카 제국 시절의 노동 공납 제도인 미타를 악용해 원주민을 광산 인력의 메인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안데스 지역은 외부 인구 유입 없이 원주민 중심의 사회가 유지되었죠. 물론 세월이 흐르며 페루나 에콰도르는 혼혈인 메스티소가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볼리비아만큼은 예외입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순수 원주민의 비율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볼리비아는 2009년 헌법을 개정해 나라 이름 자체를 볼리비아 공화국에서 볼리비아 다민족국으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단순히 국명만 바뀐 게 아니고 스페인어 외에도 무려 36개에 달하는 원주민 언어를 전부 공용어로 지정했죠. 이는 볼리비아가 스페인의 유산이 아닌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들의 연합체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남쪽 아르헨티나와 칠레로 가볼까요?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비옥해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기별로 도착한 유럽인의 출신 성분이 달랐고 그 뒤에는 각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털을 잡은 건 바스크인. 스페인 북부 출신인 이들은 기질이 강인하고 상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요. 식민지 초기부터 상권과 목축업을 꽉 잡았는데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드넓은 초원에서 양을 치고 가죽을 파는 건 이들의 동무대였습니다. 오늘날 남미 상류층 성씨 중에 바스크 성씨가 유독 많은 건 이들이 일찌감치 경제적 기득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이과인과 사발레타가 바로 전형적인 바스크 성씨이죠. 19세기 중반이 되자 독립한 남미 국가들은 통치하는 것은 곧 인구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기치 아래 텅 빈 땅을 채우고 국가를 근대화할 유럽인 모집에 나섭니다. 먼저 칠레는 정예소수 전략을 썼는데요. 1845년 선택적 이민법을 만들어 기술을 가진 사람만 골라받기로 한 겁니다. 칠레 정부의 목표는 원주민 마푸체족의 저항이 거센 남부 오지를 개척하고 방어하는 것이었는데요. 때마침 유럽에서는 1848년 독일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칠레 정부는 실망한 독일 지식인과 기술자들에게 땅과 자유를 주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발디비아와 오소르노 같은 남부 도시는 완벽한 리틀 독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선 뾰족한 지붕의 집에서 독일식 케이크, 쿠헨을 먹고 마을마다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죠. 반면 아르헨티나는 압도적 물량이 필요했습니다. 끝없는 팜파스 대평원을 농지로 바꾸려면 수백만 명의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이에 아르헨티나는 1876년 법을 제정해 이민청과 무료 숙소, 의료 지원, 취업 활성까지 책임지는 파격적인 수용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이때 문을 두드린 건 막 통일을 이뤄 가난했던 이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동비를 보조해주고 땅을 임대해준다는 제안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들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죠. 이러면서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인들이 쏟아졌습니다. 메시도 바로 이탈리아 이민자의 후손이고 디마리아, 사네티도 전형적인 이탈리아 성씨이죠. 이들의 영향력은 언어와 문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에는 나폴리 사투리 특유의 노래하는 듯한 억양이 깊게 배어들었고 항구 뒷골목에서는 이탈리아 어휘가 잔뜩 섞인 그들만의 속어 룸파르도가 탄생했죠. 아르헨티나 문화의 결정체는 바로 탱고입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애환을 담은 멜로디와 가사에 독일 이민자들이 가져온 악기 반도네온의 처연한 음색이 더해졌으니까요. 이처럼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럽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독창적인 문화를 빚어냈습니다. 한편 브라질 또한 남쪽으로 내려오면 서늘하고 비옥한 땅이 펼쳐지는데 이곳 역시 유럽인들의 차지였습니다. 특히 브라질 최남단에는 기후가 서늘해 독일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했는데요. 그들은 고향 함부르크에서 이름을 딴 노보 함부르그 같은 도시를 세우고 뾰족 지붕 집에서 맥주를 빚으며 그들만의 작은 독일을 만들었죠. 브라질 국가대표 골키퍼 알리송 베커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하나의 흑역사는 이 지역과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가 그 폐쇄성과 끈끈한 커뮤니티 덕분에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로 브라질 옆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내륙에 갇힌 파라과이. 영화 미션은 노예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원주민들을 지키려던 예수의 신부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파라과이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달리 바다가 없어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큽니다. 실제로 파라과이 지역에는 예수회가 만든 원주민 공동체가 많았는데 이곳에서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며 스페인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시켰습니다.
지리적 고립과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합쳐져 파라과이는 국민 대부분이 메스티소이면서 남미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70%가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나라가 되었죠. 한편 19세기 후반 브라질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국가의 경제 엔진이 북동부의 설탕에서 남동부 상파울로의 커피로 완전히 교체된 것이죠. 끝없이 펼쳐진 커피 농장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일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노예를 데려올 수도 없었던 브라질 정부는 묘수를 냅니다. 이참에 부족한 일손도 채우고 유럽인을 받아 나라를 백인화하는 것이었죠. 이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명문 축구팀 팔메이라스가 바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만든 것이죠. 또한 유럽 이민자들은 훗날 도시의 상공업을 장악하여 탄탄한 백인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스타 카카가 바로 이 유복한 상파울로의 백인 가정 출신이죠. 이 때문에 상파울로의 도시 이미지는 정열적인 리우와는 달리 살짝 차갑고 거대한 비즈니스의 정글처럼 변모하였습니다. 한편 20세기부터는 커피 산업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해 유럽인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지구 반대편 아시아로 돌렸죠. 1908년 카사토마루호를 시작으로 일본인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을 개척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 브라질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고, 덕분에 오늘날 상파울로에는 일본 밖에서 가장 큰 일본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가이아나와 수리남은 설탕과 목화 재배를 위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계약 노동자를 데려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선 힌두 사원과 이슬람 모스크가 있고 인도빵 로티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페루 역시 설탕 농장을 위해 중국과 일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요. 이들이 리마 같은 대도시로 흘러들어 상업과 요식업을 장악했습니다. 페루의 날생선 요리, 세비체에 간장과 회 뜨는 기술을 입힌 니케이 요리는 남미의 일본 문화 융합을 상징하죠. 또한 일본계 이민자의 후손인 후지모리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미의 서로 다른 얼굴색 뒤에는 각기 다른 사연들이 배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와야 했던 수탈의 비극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피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생존을 위한 도박, 또 누군가에게는 척박한 고지대에서 버텨낸 끈질긴 적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흐른 500년의 피와 눈물은 다행히도 그냥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치열함이 땅에 스며들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다채로운 문화의 꽃을 피워냈죠. 노예의 사슬은 삼바라는 환희가 되었고, 이민자의 고독은 탱고라는 리듬이 되었으며, 원주민의 저항은 국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권을 유린했던 정복자들의 극악무도한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 위에서 끝내 다시 일어났기에 남미의 역사는 단순한 비극이 아닌 위대한 생존과 회복의 보고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